안녕하세요. 이렇다 22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고 차인쌤이 나오셨어요. 저번에 이미 얘기한 거 같은데. 축하합니다. 아니요, 나하고는 처음이야. 아, 어쨌든 그렇구나. 우리 예. 계속해도 돼. 아, 계속해도 네. 돼. 아 그러네. 출연지 네. 바뀔 때마다. 출연지 바뀔 때마다 계속해도 돼. 네. 쌤 네. 다시 한번 네. 인사를. 쑥스럽네요. 네. 아. 네, 네. 쌤 왜 이렇게 사뭇 진지하고 네. 점잖은 목소리는 뭐죠? 저의 이제 하나의 발언 하나하나가 아니 제 개인의 발언이 아니다. 당 대표의 맞아. 네, 무게가 네. 실리는. 좀 그치. 신중하게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공인이 되었고 네네. 그렇죠. 공인이 당대표는, 되었고 네. 당 대표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하고 네. 또 이제 또 망신살 뻗치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약간. 이거 보입니까? 지금 저거 네.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가슴에 네, 네. 배지가 배지, 있는데 배지도 네. 있고요. 이게 녹색당 배지예요? 네,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노동당을 방문했는데 네. 빨갛더라고요. 아, 네, 네. 무섭겠다 그래서 조금. 부산에 무섭진 않은데 네. 부산에 있는 친구가 연락 왔어. 야 거기는 다 빨간데 네. 너희 두 대표는 왜 녹색이 하나도 없어?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속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워낙은 네. 녹색 티셔츠라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근데 네. 저게 이제 딱 녹색당 마크예요. 아, 하나 사고 네. 싶은데 그거. 예, 선이 하나 이거 드릴게요. 예, 네, 선이 이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쁘죠. 네. 아니 제가 저 지금 녹색 입었잖아요. 아, 우리 네. 녹색달을 계속 찍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선이 네. 이참에 당원 가입을 하셔야죠. 이제 유승경 선생님 우리 저기 뭐지 유프로님도 제가 꼬셔가지고 유프로도 당원입니다. 당원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네네. 다음에 저 아직 태어나서 어디 당에 가입하신 가입을 해본 적 적이 없고.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녹색 되게 좋아해가지고 당원 가입한 배지 10개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저기 사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네네. 그리고 저기 예 오늘 그 방송 참관인이 간만에 한 분 네. 오셨습니다. 네네. 저 인사 좀 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선 선생님 친구입니다. 네 마돈나. 마돈나의 친구입니다. 네. 네. 근데 목소리가 와. 되게 방송인 목소리 같죠. 예쁘죠. 와. 예. 왜 그러세요? 예. 마돈나하고 자리를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를 자리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예. 네네네. 제 친구 이제 하주연이라고 네. 참관을 왔습니다. 이렇다 궁금하다고 해서 근데 우리 이렇게 예. 참관 오는 우리 네. 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엄실장. 부장님 네. 우리 식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에 식구고. 제 또 장례지도사 친구 한 분 또 그랬어요? 맞다. 왔었고, 장례지도사. 예. 네. 경연이도 한번 왔었죠. 맞다. 오케이 예. 오케이. 네. 이게 왔었죠. 그럼 예. 우리 마돈나님들이 네네. 이게 쫙. 이렇게 그러네 알고 보니까 다 제 지인들이네. 네. 그리고 지금 온 친구는 저희 이제 고정 멤버로 오시는 카푸카님 하고 저랑 이제 지금 이 친구랑 같이 하는 이 활동이 있어요. 기적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렇죠. 기적의 협동. 여러분 아마 기적의 도서관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예, 기적의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책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네. 기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실 거예요. 기적, 미라클. 애들 기적인 줄 알고 내가 네네. 왜 기적이 협동조? 예, 미라클. 기적. 네, 오케이. 기적. 의. 기적. 의, 오케이. 예, 협동조합. 그래서 저희가 예, 협동조합이에요 거기. 네네. 그래서 저 독서 운동, 사회적 책 읽기가 가장 좀 표현하기에는 정확한 것 같아요. 성공하기를 빕니다. 네네,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네. 책 읽는 걸 감사합니다. 네. 방문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알파조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들으시는 분도 조금 괴로울 수 있는데 주제 자체가 너무 무거워. 빅테크 플랫폼,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 독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래요? 제목부터가 네네. 좀 답답하죠. 좀 무겁죠. 예, 먼저 영, 뭔가 영어가 무겁네요. 벌써 3개나 나왔어. 빅테크 플랫폼 디지털 독점 권력이. 그러니까 왠지 이 주제는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하셨죠. 용어들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하셨죠. 예. 예,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 휩쓸고 있는 곳 말하는 것 같은데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 맞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독점하니까 이 세 곳이 딱 떠올랐고요. 그러면은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쓰고 있는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을 이제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 네. 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유럽연합, 중국 아하.
세계 주요국이죠. 네. 세계 경제의 3개 지역을 다 합치면은 뭐 한 70-80%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 국가별로는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일단 유럽 연합은 이미 2017년부터 구글을 필두로 해서 애플, 아마존 등 거대한 미국계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천문학적 규모의 이제 과징금을 지금 이미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나는 이 과징금 받아들일 수 없어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한 번 과징금 부과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독점 새로운 혐의를 부과를 해가지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정부가 움직인 건 2019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자국의 디지털 공룡 기업들 다 미국계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를 했고 지난해 말 올해 초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차례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은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뭐 판결이 아직은 다 네네. 나오진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미 연방거래위원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렇죠. 그다음에 46개 주 정부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미 정부 측이 졌어요. 아하. 페이스북이 이겼어요. 뭐야? 그래서 정부 측이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야. 아니, 정부가 졌다고, 지고 정부가 졌다. 페이스북이 승소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 이유가 네. 뭐냐면 페이스북이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업계에서 네.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정부 쪽에서 했는데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하. 그래서 정부 쪽에서 제시한 이 소송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부랑 기업이랑 붙었을 때 음. 정부가 지면 정말 할 말 없는 것 같아. 그럼 페이스북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러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실 이게 페이스북은 지금 당장은 승소를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네.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겠지만 음. 그 여파는 꼭 페이스북에 긍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 승소를 했으니까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는 네. 페이스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음.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하고 법무부가 반독점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들을 논의들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네네네. 한창 이제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셈이죠.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뭐 반독점이라고 하는데 소셜 미디어 네네. 업계 이게 독점이라고 주장하는데 음. 그 근거가 뭐냐라고 제시를 했는데 음. 명확하게 지금 반독점법으로는 얘네들이 독점이라는 걸 뒷받침을 못하니 근거를 못 내오니까 네네. 지금의 반독점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현행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 더 센 법을 해야겠다. 법을 바꿔야 된다. 아, 그리고 센 법을 법으로 지금 개정한다. 아. 법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그 자기네 정부가 패소한 게 음. 정말 아까 마돈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음.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게 할 게 네네네. 없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죠. 어. 이제 그 논의가 이제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과징금 부과하고 미국은 소송하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민간 디지털 플랫폼을 막 이렇게 풀어놨었어요 원래. 쉽게 네, 말해서 네. 광목을 해왔었는데 음. 요새 이제 이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심상치 않은데 중국 정부의 대응은 예상하겠지만 미국과 유럽연합보다 훨씬 강력하고 초법적 조치도 서슴치 않는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중국 정부가 마음 중국이잖아 중국. 그렇지. 지난해 11월에 엔투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엔투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이자 알리페이 아시죠? 알리페이. 아 알죠 알죠. 예, 간편결제. 요거의 네. 모회사입니다. 요 회사가 증시 상장을 하려는데 정부가 무산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올해 초에는 알리바바에 무려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빵. 대박이다. 갑자기 포청천생가 하네. 빵. 예. 아니 예. 선생님 저기 음. 일개 죄송합니다. 당 대표님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망신살 뻗치게 조금 말씀을 개잡들을 데려가라. 예. 말씀을 조금 이렇게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포장 좀 모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모르지 당연히 포청체 무슨 포청체지 우리만 아직 점 딱 있고 막 이런 사람 나이가 다 들어났어. 선생님 자중하여 주시옵소서. 네네. 네 아니 그 3조라고 하면은 3억도 아니고 진짜 예. 완전 센데요. 예. 타격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여파로 네.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1조 3,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 아, 그 과징금을 냈다라는 거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가 1분기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업의 손실이지 뭐 영업의 손실. 근데 알리바바가 네네. 돈을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음. 사실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 3조 원을 과징금을 때렸어? 그 회사 망하네 막 이렇게 근데 생각하죠. 그게 아니야. 이거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아하. 걔네 이 규모 자체가. 알리바바가 아마 매출이 300조가 넘을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사실 제 그러니까는- 주변도 그 뭐지 그 뭐지 쇼핑하고 이런 거 거기 그렇지 맞죠?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알리바바 엄청 우리나라 많이 치면은 하시잖아요. 그 저기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네네네네. 거니까. 근데 뭐 아마존 같은 거지. 근데 아마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3조 그 절대 액수를 보면 어마무시한데 네네. 사실 알리바바 전체가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징금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거는 뭐 뼈아픈 일이기는 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상장이 무산됐어요. 엔트그룹이. 지금 엔트그룹은 그래요. 알리바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리바바가 네이버 같은 거라 그러면은 알리바바가 핀테크 회사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네네네네. 만들었잖아요. 그게 네네네. 엔트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알리바바가 있고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있는데 마치 네이버 파이낸셜처럼 그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알리페이의 모회사가 이게 엔트그룹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그러면 상장을 못 시키게 막았어. 이제 그러고 나서 중국의 금융 당국이 그럼 엔트그룹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네. 금융 지주 회사로 전환을 강제를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사실 금융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금융 지주 회사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금융 지주 회사에 준하는 법에 이제 그렇죠. 근거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적용해서 네.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아까 그 찬희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알리바바가 금융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네. 그거를 그냥 나 봐준 거예요.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게 엔트그룹이라는 게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금융회사를 네네네. 규제하는 법을 적용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무럭무럭 엄청나게 큰 거죠. 얘네들이 엄청나게 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롭게 크도록 내버려 뒀는데 지금은 네네.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너희들도 금융업을 하는 회사니 네네. 금융지주회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금융회사랑 동일하게 엄격한 금융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대규모 증자를 해야 돼. 은행은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규모 증자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증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 단순히 엔트그룹이 금융업 허가 없이 그냥 금융회사처럼 금융업을 한 것을 금융회사로 바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네. 외부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지금 중국의 대형 국경 은행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들이 이 증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엔트그룹의 대주주가 마윈하고 알리바바가 모회사잖아요. 홀딩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까지 지분까지 추가로 정부 측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부 부분 다 합치면은 이제 뭐 국영 기업이든 연기금이든 막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고 증자 과정에 참여를 하면 정부 부분이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로 등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가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음. 창업주거든요. 네네. 마윈의 지분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희석돼가지고 지배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상 국유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합법적으로 정말 순식간에 아, 금융의 네네. 지주회사로 진짜 전환해.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재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실질적인 효과는 사실 엔트그룹을 정부의 손에 정부에서 그냥 소유 싹 먹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소유권을 민간 기업의 소유권을 탈취해 가는 거다. 근데 왠지 되게 매력적이다. 왠지. 뭐가 매력적이야? 아니 왜 매력적이냐면은 아니 중국이 막 이제 자본주의 일변도로 막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산주의 예 여전히 이거 공산주의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아니 그래가지고 예 네. 아니 이게 사실 민간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가가 이제 구제를 해가지고 국영기업이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예, 네. 근데 이제 은행이 망할 때 근데 구제 여기가 동의해서, 잘 돌아가잖아. 돈도 많이 벌고. 네. 근데 이걸 정부가 막 통제 가능한 탈취해가. 기금을 투입해가지고 국영기업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그건 이제
이것도 더 무시무시한 건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먹는다. 네, 민간 네. 잘 나가는 민간 기업을 먹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 네, 우리는 중국은 항상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일이 늘 항상 그래. 늘 벌어지잖아요. 그래.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네네. 7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입니다. 네. 중국의 차량 공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판 우버예요. 그러니까 네. 디디 추싱, 디디 추싱 못 요거를 들어보셨어요 이름? 저 못 네. 들어봤는데. 요 회사를 추싱? 네.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시켰어. 아 그래요? 앱스토어에서 앱이 없어져. 아 이거를 정부가 그냥 알아서? 네네. 어. 중국 정부는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 상장 전에 네. 시기가 좋지 못하니까 상장을 연기하거라 이랬는데 네. 얘들이 말을 안 듣고 상장을 강행한 거야. 말 안 들었다는 말 안 거지. 들었지. 괘씸죄가 괘씸죄. 있구나.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채 네. 일주일 만에 엿먹으라 하는 거지. 앱스토어에서 그치. 삭제 명령을 내렸고 어. 그러자 알리페이, 위챗 등 주요 플랫폼에서 디디 추싱의 앱이 싹 사라진 거야. 어.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 무너지는 거 일순간이다. 일순간이지. 어. 마찬가지로 미국의 증시 상장을 추진했던 틱톡 아시죠? 네 알죠. 15초 내에 춤추는 거. 네. 틱톡의 운영업체인 바이트댄스가 네. 중국 정부의 제재를 당해갖고 어. 상장 계획을 포기했다. 이것도 최근에 알려졌고요. 그 결과 또 아. 바이트댄스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네.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셨다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일이 제가 벌어지고 본 건데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올해 초에 디디 추싱하고 음. 네네. 틱톡이 전부 알리바바도 이제 미국에다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왜 중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분이 상했어. 이제 왜 상장은 다 미국 가서 해? 미국에는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 중심 네네. 다 돈 벌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미국 애들 돈 중국에서 벌게 돈 해주는 벌고, 거잖아, 그지? 중국에서 장세에서 돈 벌어가지고 음.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니까 그렇죠. 돈 벌은 성과를 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음. 가져가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못마땅한 거는 있지. 어. 근데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디디 추싱하고 이제 그 틱톡이 네네.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불러다 놓고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디디 추싱은 했어. 그리고 틱톡은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물러났는데 네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애들은 더 괘씸죄가 더 크니까 어, 완전히 예. 퇴출을 시켜버리고 네네. 그냥 바이트댄스 틱톡은 창업주인 회장을 이제 바이트댄스 경영에서 손 회장을 떼는 선에서?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아니 그 디디 추싱 있잖아요. 음. 차량 공유 기업이잖아. 음. 그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다. 이거는 고객을 만나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이런 민간 기업을 맘대로 자주지하는 일이 어떻게 중국은 자주 있나요? 이런 일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 만약에 그래요? 지금 제가 증시에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사단을 내놨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완전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엿먹어라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 힘이 어딘지를 우리가 보여주겠다 아, 나, 해가지고 나 알파졸 얘기 들으니까 마치 중국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집단이나 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이 막 맘대로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 그리고 한 명을 딱 너무- 정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네. 뭐 너무 회장직에서 감정적이잖아.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국영화를 이제 국영 네. 기업으로 만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진짜.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성공한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 총수를 사퇴시키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네. 정말 유명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자산 규모가 한때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48조 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4대 은행들 있잖아요. 뭐 우리은행 뭐 이런 쪽의 총자산 규모랑 거의 비슷한데 네. 한때 중국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금융회사가 하나 있는데 안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안방보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안방? 안방보험. 금방?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막 우리나라 큰 은행들, 그 보험회사들 막 이렇게 인수한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네, 금융회사 네. 인수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회사거든요. 금융권에서는. 네네. 근데 이 안방보험 자체가 보험회사인데 전체 종합적인 금융회사로 전 세계를 돌면서 막 회사들을 막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도 중국 정부한테 한번 칼 맞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안방보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조금 몇 년 됐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중국의
최대 부동산 그룹이라고 완다라는 이름을 가진 부동산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설립자는 중국의 최대 부호입니다.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 넘버 원이거든요. 막 철퇴를 막 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그래서 기업에? 칼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게 뭐 기업이 기업이. 몰라.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기업 얘기가 살인이구만. 아니라 기업 살인. 그러네. 기업이 그래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법치 국가에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 국가지 않았더니 공산주의 다시 국가네. 들여다보니까 공산주의더라.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수박이야 뭐야. 아니 잊어버렸어. 공산주의인 걸 잊어버렸어. 근데 진짜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네네. 그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민간 기업이 성공하면은 중국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등장해가지고 너무 성공하면 이제 딱 네네. 목을 이제 목을 잘라내는데 날리네요. 이번에는 그 철퇴가 네네. 민간의 디지털 플랫폼 업체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찬희 쌤이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너희들 마음대로 성장해, 마음대로 한번 저 세계 무대에서 장악을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 지원을 사실상 지지하고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거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그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랑 네네.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이 업체를 가지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뭐 아마존이니 뭐 그 우버니 네네. 뭐 애플이니 뭐 이런 회사들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성공적인 이 플랫폼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 중국밖에 없는데 이 중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 선도했던 모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을 목줄을 지금 조이기 시작을 했고 다 죽이겠다. 네네. 그 목줄을 틀어진 중국 정부가 이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디디 추싱을 진짜 목을 졸라서 죽일지 네네. 아니면 어떻게 살려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엔트그룹은 금융회사로 바꿔고 정부가 이제 딱 통제를 하고 소유권을 장악하고 통제를 하면 되는데 디디 추싱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다 해서 예전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했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거둘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너무 화끈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예, 이건 뭐 합법을 가장한 거의 뭐 그냥 초법이죠, 초법. 예,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버를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에서만 설치한다는가 하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편법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었죠. 과거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 다 법인세를 내고 있지는 않죠. 법인세를 이제 안 내는 방법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서버를 이전한다든가 그런 방법 많이 네네네네. 얘기했고요. 그런 방식이 이제 조세회피 외에도 뭐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이런 얘기도 우리 이렇다 해서 다뤘었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입니다. 오라클도 유한회사, 다 유한회사고요.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를 지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 주식회사로 등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하려면 네. 미국 가야지. 저도 미국에서 하는데. 그래서 유한회사로 등록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유한회사는 매출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조세회피 방식도 이제 다른 방식이 또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진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인데 좀 영어입니다. 네.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이게 뭐야? 무슨 이런 더치 방식으로 조사를 더치 또 해요. 샌드위치 각자 뭐 네. 어떻게 더치니까 왠지 더치페이 생각나고 네. 샌드위치 먹는 거. 더치 한번 나왔죠.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더블 아이리시 네. 위드 더치 샌드위치. 다 먹는 거야 아이리시 네. 커피. 뭐. 아이리시는 이제 아일랜드고요. 네. 더치는 네덜란드니까 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만든 게 아니고요. 구글이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큰 회사에서. 구글이니까 하죠. 그러니까 네. 세금을 안 조금 내려고 복잡한데 하는 거지. 네, 재밌으니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네.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조세 회피 지역인 버뮤다나 네. 버진 아일랜드에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저 이건 너무 익숙해.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런 데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를 네. 아일랜드에 만들어. 네. 이게 이제 구글 아일랜드 A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일랜드에도 왜 만드냐? 아일랜드는 영토 내에 법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때만 법인세를 부과해요. 근데 이 법인 관리 주체는 어디 있어요?
조세회피 지역인 버뮤다에 있잖아요. 네네네. 이 구글 아일랜드 A는 그래서 법인세를 안 내요. 아일랜드에서. 그렇군요. 첫 번째 한 번 안 냈죠. 근데 말이죠. 구글이 아일랜드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아일랜드가 또 자회사를 또 만들어. 이게 구글 아일랜드 B야. 그럼 이 손자 회사가 네. 미국을 제외한 구글의 해외 영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자회사는 이 손자 회사한테 지적재산권 사용 권한을 주고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구글 아일랜드 A가 네. 구글 아일랜드 B에게 네. 지적재산권 사용을 하게 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아하하. 이게 근데 문제야.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일랜드 세법상 외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20% 세금을 떼요. 네. 근데 이게 외국인에 대한 송금이 왜 이렇게 되냐면 A는 관리 회사가 버뮤다에 있잖아. 네네. 그럼 버뮤다의 회사가 아일랜드 B 회사에다가 송금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네네. 거꾸로입니다. 아일랜드 B 회사가 버뮤다에다가 송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 세금을 떼게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또 하냐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죠 또? 그래서 구글이 네덜란드에 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음. 왜 네덜란드에 만드느냐? 예.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조세 협약을 맺었는데 어. 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아. 아 진짜 그래서 대박이다.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돈 버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일랜드 손자 회사인 구글 아일랜드 B가 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벌고 음. 그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로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그거 세금조차 내기 싫어서. 그렇지. 그럼 네덜란드 회사는 그걸 이제 아일랜드 자회사로 보내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네네.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머리를 네. 과연 뭐 일반 노동자들이 음. 냈겠어요 그 아이디어를? 음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식이라 그런 욕도 먹었어. 너 너무 배운 사람한테 열등감 있냐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아니 저는 사실 그럼 이런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이 국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전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편법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G20 차원에서 이 디지털 권력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금 안 내려고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디지털세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기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단순히 뭐 너희들 법 어겼으니까 과징금 내, 뭐 그다음에 이제 서로 소송 좀 벌이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부가 증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나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어쨌든 G20 차원, 그 한 정부도 아닌 G20 차원에서 네네네.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트럼프 시절에는 미국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막 버팅겨갖고 반대해가지고 디지털세 논의는 있었지만 뭐 절대 G20 차원에서 합의는 안 된다. 미국이 반대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업한테 불리한 이 세금 일들을 하지 정책을 않겠지. 미국이 왜 하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문가들이. 근데 예상을 뒤엎고 어쨌든 글로벌 차원에서 증세 합의에 이르렀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반독점 규제를 신설하는 입법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는 걸 하고 디지털 시장 법이라는 걸 동시에 입법 예고를 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말, 지난해 아니라 이번에 6월 말 얼마 안 됐죠.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법안 5건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뭐 하원의 법사위를 모두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도 추세는 이유가 제일 빠르네요. 이유가 그러니까 논의들 왜냐하면 EU 입장에서는 이유는 지금 유럽에는 했잖아요. 샌드위치 맞잖아요. 지금. 네. EU에서는 자기네 내세울 만한 이런 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럽 시장에서 장세해서 돈은 다 벌어가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니까 당연히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동기였네요, 있고요. 진짜. 그래서 이런 추세는 어쨌든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국한되지는 않고 사실은 유럽연합 미국보다 먼저 서둘러서 반독점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가장 먼저
네. 디지털 플랫폼 맞춤형 반독점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중국 또 EU, 미국 정부가 일제히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현행 이게 반독점법으로는 플랫폼의 불공정한 형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뭔가 못마땅하기는 한데 네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반독점법 적용 현재 있는 반독점법 적용해서 과징금 막 부과하고 막 했는데 네. 최근에 그 페이스북 그 승소 사례처럼 네. 뭔가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현재 그 반독점법으로는 플랫폼이 계속 독점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불공정 행위 막 서슴없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 한계를 이제 이 각국에 있는 정치권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반독점 소송을 걸어도 정부 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게 이번에 페이스북 그 승소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현재 반독점법에 따른 독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네. 현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시장 지배적 지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거 지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지난번 페이스북 우리가 시장을 구획을 해야 이게 독점이 네네네네. 시장을 먼저 구획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어렵군요. 페이스북은 시장을 뭘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페이스북은 돈을 주로 뭘로 보냐면 광고로 수익을 내잖아요. 네네네. 그럼 광고 시장 전체를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럼 페이스북의 광고를 보면 독점이 아니죠. 독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페이스북이 광고 업체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정체성이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원래 서비스는 네. 소셜 미디어인데 여기서 돈을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서비스는 돈을 벌지는 못해. 네네. 돈은 광고에서 벌어. 그럼 이 업체를 뭘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다면 시장 때문에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구획을 하기 어렵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독점이라는 것도 그 규정을 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독점법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즉 시장을 구획을 하고 너희 여기서 독점이야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디지털 플랫폼의 융복합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사실 소셜 미디어를 그러니까. 하면서 광고로 수익을 벌고 네네네.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융복합 서비스를 하니까 이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해서 시장과 을 구획하고 독점의 기준을 이제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반독점법 개정안 논의들이 지금 다 이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연합에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비슷해요. 거의 동일해요.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도 시장 점유율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이걸로 이제 독점을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 네트워크 효과 이건 저 플랫폼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속성들이잖아요.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고착 효과, 이렇게 묶어두는 효과, 네. 그다음에 시장 규모 데이터도 들어가. 데이터 장악 처리 능력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반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모든 플랫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거대한 플랫폼을 하게 되는데 또 그 거대한도 그럼 거대한의 어디까지가 기준이 거대한 뭐냐면은 기준이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일일 월 그 활성 이용자 사실은 4,500만 명, 4천만 명 정도로 기준으로 책정을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만 써도 얘네들 거대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시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랑 네이버는 전체 인구가 다 쓰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거대. 우리나라 입장에 그러니까 그 거대 시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거대 공룡 기업을 하긴데 그 시장에서 이제 10%그러니까 네이버나 아니면은 카카오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규제를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꼭 만들었으면 좋겠네. 아니 제가 아까 중국 얘기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한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이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좀 하루빨리 이 시류에 좀 합류해서 우리 이제 카카오 이런 데 좀 규제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럴 때일수록 근본 개념을 또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먼저 용어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본 말이죠. 빅테크 이건 말 그대로 ICT 기술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기업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빅이란 말이 붙어들어요. 빅. 예, 그런 글로벌 거대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외형적 특징의 공통점은 일반화해서 부르는 좀 일상적 용어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부터 화웨이라든가 삼성과 같은 제조업체까지 업종을 다양하게 망라해서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면이 있고요. 업종을 망라하는군요. 네네네. 그냥 기술 기업? 큰 기술 기업. 큰 거대한 기술 기술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술 기업 이런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이제 개념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사실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새로운 현상이니까 어차피. 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를 다 연결해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하고 디지털 시장 거래를 촉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천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디지털 상호작용하고 모든 참여자의 활동과 감정, 소통의 흔적을 데이터로 추출하고 기록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그런 행위를 다 포괄하는 것을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뭐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이런 게 다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은요? 그 디지털 플랫폼 아니에요? 삼성은 아니죠 아직은. 삼성이 현재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아니고요. 추출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안 되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미래 삼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뭐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과거 가치 생산의 중심이 공장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진행됐다면 이제 네. 데이터와 가치의 흐름을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면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네트워크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더 많은 가치가 생산돼서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는 이러한 이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순환 회로가 성공 공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은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네네. 점차 시장 전체를 독식해서 독점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런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삼성이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근데 그게 참 의문이에요. 제조업체다 보니까 관심 가져볼 만한데. 여러 번 실패했죠. 그러니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 삼성이 네. 가장 강력하게 이용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나름대로 시도를 한 거죠. 왜 삼성페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 지금도 삼성페이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까지 거대 기업으로 이용자들이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네. 장악하고 있는 거는 휴대폰인데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라는 이 기기를 가지고서는 이 플랫폼이 잘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를 안 갖고 있잖아. 아니, 구글 소프트 그러니까. 구글 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플랫폼 기업으로 자기도 바뀌고 싶은데 그거로 나가기에는 적절한 플랫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역시 삼성의 강점은 제조업이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바이오로직스 같은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네, 네. 같은 이런 이쪽에서 생산 양산 능력 뭐 이런 데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좋게 얘기해서는 삼성이 그런 강점이 있다. 이제 몇 개 분야에서 되게 강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욕심 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건데 해보면 부족한 거지 뭐 모바일 못한 OS를 몇 번 개발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 시도는 하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플랫폼을 만들지를 못한 거죠. 그 전략이 이제 전환 전략은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실패.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 소비 생활에 이렇게 혁신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또 저렴하고 음. 또 신속한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또 많은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이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왜 규제한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규제라는 말을 제가 없으면 못 돌려서 살잖아. 제가 돌려서 규제가 아니라 뭐 세금부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규제 얘기를 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규제에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일상의 편의와 편리함을 생각을 하면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믿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번 여쭤보고 더? 싶어요. 예. 네. 각국 정부들이 나서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고 나선 이유 좀 이제 아주 종지부를 팍 찍어주세요. 이유. 이유. 디지털 플랫폼이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네. 디지털 플랫폼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를 엮어서 가상의 디지털 시장을 구축을 했고요. 이 디지털 시장의 특징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렇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든 생산자든 판매자든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일단 들어와요. 그런데 디지털 시장에 이제 이 시장을 누가 만들었냐? 이 업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플랫폼 업체.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지기 수문장이라고 부르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그 플랫폼 운영업체가 시장 창조자로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그 게이트키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디지털 시장의 규칙을 제정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키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장이 만약에 물리적인 공간이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성문 앞에다가 네. 이 수문장이 있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너는 허용돼 들어가도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네네. 문은 개방이 돼 있어. 근데 일단 여기에서 그럼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시장의 규칙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규칙을 누가 제정하냐면 이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 규칙 제정자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건 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야. 아무도 막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네. 걸 말리지도 않아. 그런데 일단 시장에 들어오면 운영업체가 만든 규칙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곧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릭하고. 시장 규칙에 대해서는 네. 시장 참여자가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요. 들고 나오는 것만 자유로울 뿐. 근데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시장을 나가야 됩니다. 탈퇴. 그렇죠. 네. 탈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운영업체하고 나머지 플랫폼 이용자들 있잖아요. 소비자, 판매자, 생산업자 간의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규칙을 운영업체가 제정하고 네. 이 규칙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예외가 없어. 선택지가 싫으면 없어. 관두던가. 싫으면 관두던가. 그래, 싫으면 관둬. 이게 굉장히 힘의 불균형이. 근데 이거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네네네. 다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비도 해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돼. 아, 그 우리 쿠팡 탈퇴하고 나니까 나 진짜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힘 네. 자체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힘의 불균형이 아주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쪽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 그냥 싫어? 그럼 나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힘이 불균형한 상태고 여기서 이제 그 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움직인다. 근데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이 자체가 이 디지털 플랫폼 운영업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시장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걸 만들어갖고 나머지 이용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가격 결정 누가 합니까? 플랫폼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장의 지배자가 돼서 모든 시장 참여자 위에 군림하는 이런 형태로 이 시장 생태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분 그래서 나쁘네. 거기 들어가 있는 이 판매 업체들 엄청 기분 나쁘죠. 돈을 더 내면 뭐 광고의 노출 순위에서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 식이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 싫어 안 하면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적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시장 구조와 거래 질서를 바꾸는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고 예전에는 생산자가 판매자, 소비자 이렇게 수직적인 단선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전통적인 시장을 능가하거나 이제는 그걸 위협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힘이 너무 커졌고 그러네. 그 이 세상은 근데 정부도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 디지털 시장의 지배자는 이 시장을 만든 디지털 운영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고 소통에 네. 개인적인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모든 소통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 간 상호작용의 내용과 형식을 얘네들이 규정을 합니다. 음. 솔직히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얘네들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맞아, 소통하고 맞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보이지 않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굉장히 강력하죠. 예전에 뭐 그 페이스북 사태는 미국 그 네, 대선 네, 때 네, 이제 네, 엄청나게 맞아.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고 디지털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의 지배자에서 사회 정치 영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너무 그냥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는 걸 넘어서 네. 개인들의 일상생활, 소통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그 다큐멘터리 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설정한 장면들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 인물 하나 놓고서 이제 이 플랫폼 이 운영자들이 쭉 보는 게 개발자들이 쭉 그 사람을 놓고 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 거의.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렇지. 그게 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시장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그렇죠.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루킹은 저리 가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운 혹은 이제 그냥 권력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권력의 등장이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할 수 진짜 있겠는데. 권력이죠, 진짜. 그래서 네. 디지털 권력이라는 근데 너무 용어가 등장을 무서워요.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디지털 권력이 그냥 영향력만이 아니라 나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도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까지도. 국가도 좌우할 수 있고. 예, 그 되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을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최근 들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시각,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가 이제 구축이 돼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업체를 상대로 무소불위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권력이 이렇게 등장한 것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에 시장이 막 형성될 때는 사람들이 막 이거 신기하다, 편리하다 네, 이제 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랬겠죠. 반응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게 너무 어마무시한 엄청난 구조적 권력. 이거 우리가 왜 구조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구조적.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과 사고 방식 이런 데를 지배하고 다 있죠. 지배하고 거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권력을 구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 플랫폼 디지털의 구조적 권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첫 번째는 플랫폼 운영업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장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다른 기업과 사실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네. 플랫폼 시장을 이커머스 시장을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거기서 판매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의 규칙을 만들면서 다른 이 경쟁자들하고 그 시장에서 또 경쟁을 벌이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해상충이 그러니까 이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규칙 제정자이면서 같은 다른 플랫폼 이용자랑 경쟁하는 이 이중적 지위 때문에 이미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칙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결정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동원해서 다른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걸 우리가 불공정 거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 네. 이제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심각하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디지털 시장의 이제 불공정한 이런 구조 이게 불공정 거래와 디지털 노동 착취 논란을 이제 끊임없이 낳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지금 막 여기 디지털 뭐 노동자들 네네. 그 다음에 여기 판매 업체들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뭐 수수료를 막 20, 30%씩 막 떼가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네네. 이런 이 불공정 거래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측면은 사실은 전자보다 더 위험한 건데 시장 규칙을 지금까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다음에 너희가 시장 규칙을 어겼어 안 어겼어를 판단하는 심판관 역할은 국가가 있죠. 유일하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든 아니면 네네네. 정책을 만들든 그렇죠. 규제를 만들든 유일하게 시장 규칙 제정권하고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의 권위와 권한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이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시장 감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그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고 규칙 위반자 적발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네네. 처벌까지 하는 거. 이게 유일하게 이제 그 정부하고 국회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사법제도를 통해서 이거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원에서 네, 네. 민사적 형사적 처벌이 내려진 이게 국가 제도 아닙니까?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하고 국회가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플랫폼이 기존의 시장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자율적인 시장 생태계를 자기네들이 키워와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 규칙을 정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이런 역할을 제재하고 이 역할을 그래. 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플랫폼 업체 하나의 일개에 불과한데 정부와 국회를 대신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규칙 제정권하고 심판권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뭐 페이스북은 화폐까지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화폐도 하고 맞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거래는 법을 바꿔가지고 제재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후자. 이 국가라고 하는 공적 부분의 고유의 권한을 이 시장의 민간 기업, 일개 기업이 등장해서 이걸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조적 힘의 불균형이 있다 그랬고 이해상충에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온갖 종류의 불공정 행위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국회 정부 나서가지고 지금 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규제 공백을 채우면 해소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워낙 이런 불공정 거래가 많으니까 뭐 이런 전자상거래법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불공정 거래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입법 시도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지배자로서 비공식적 시장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심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공적 영역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면 중국처럼 가겠죠. 중국처럼 막 그만둬 막 접어 막 앱 지워 막. 그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네. 이제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네. 사람들이 가끔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반독점 개정 시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거야.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많죠. 기사들이 막 나요. 많죠. 이건 이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전망이라기보다는 네. 반독점 규제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 아. 이데올로기적으로 네네네. 시장 만능이지, 시장이 만능이지 무슨 뭐 반독점 규제고 정부가 규제를 해 이런 걸 음.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네네. 이데올로적인 편향이 투영된 경제신문에 많이 나는 그렇죠. 나 그런 매경 식의- 얘기하려고 그랬어. 매경 이런 그런- 뜻도 나오지 않나 조선일보도 봐요. 열심히 그렇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한경. 예. 네네. 중국이 또 규제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네. 중국의 반독점법 강화는 괘씸죄야, 괘씸죄. 너무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군요. 어, 되게. 당에 누구한테 밉보였을까? 뭐죠, 그죠? 개인에 대한 시진핑인가?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공산당 권력을 조롱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나 네네. 디디 추싱 회장 개인이 뭐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요거에 대한 당의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중국 자체를 굉장히 그 속 좁은 예, 예. 정치로 예, 해석해버리는. 아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보이는 보복. 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개심죄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없진 않지만 그것만으로만 그렇- 예. 해석하기에는 그렇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무슨 반창회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 규제에 대해서는 예. 어떤 미국과의 대결 관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네. 예. 유럽연합에서 공정 경쟁도 얘기하고 네. 플랫폼 이용자 이익보 이렇게 멋있는 말들 많이 하는데 이건 다 명분이고 네, 겉으로 명분이 표면적 명분이고 진짜 네네. 의도는 딴 데 있어.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언론이 문제야 진짜.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네네. 페이스북, 애플 어디야 어디 미국이잖아 미국. 여기 미국 업체니까 네. 미국 업체를 좀 제한을 가해서 네네. 독주를 막고 음. 유럽의 대항마를 키우려는 음. 디지털 민족주의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경제 분석한답시고 또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아하. 근데 말이죠. 네. 중국 공산당의 괘씸죄 보복이라든가 네. 유럽의 디지털 민족주의 해석 모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유는 그렇죠. 네. 그런 요소가 있긴 있죠. 근데 근데 다 피상적이다. 왜 피상적인가 하면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지금 다 미국 업체인 건 맞는데 그 미국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에 칼을 까냐 이거야. 그게 사실의 전부라면 설명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조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 대표님 언어를 좀 순화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당 대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니쌤은 네. 차인쌤 그 닉네임을 바꿔야 되겠어. 조진이잖아. 그런 편 요즘에도 쓰나? 요즘 안 써요, 선생님. 하여튼 언론은 언어 좀 순화시켜 주시기 그러면 좀 바랍니다. 폭풍 있는 말을 써볼게요. 언론은 근원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재미없네. 진짜. 재미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도 찾으면서 그 뭔가 좀 더 아슬아슬하다 언어를 너 욕 먹지 않은 언어를 네네. 그냥 욕을 먹는 게 나을까?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봤어. 네. 내 말이.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네. 예. 이제 제가 반복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각 정부들이 각 국가의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고 나선 이유. 왜 그럴까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다. 법 네, 바꿔가지고 네, 네. 이제 규제 공간 메꾸고 이제 이런 거 다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들인데 근원적으로 이런 걸 왜 할까? 딱 이건 한마디로. 맞아요. 딱 딱 한마디로. 그렇죠. 자본 권력에 대해서 정치 권력의 우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옛날에 뭐 디지털 플랫폼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럼 이번에 규제를 하겠어. 이것도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그렇죠. 물론 네네. 중국은 그냥 전적으로 그냥 네네.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철퇴를 괜히 내리지만 인생이 다 정치하게 되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건데 네네. 정치권이 디지털 권력을 공권력, 정치 권력을 무력화하는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 성장할 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페이스북의 대선 개입 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렇지. 얘네들의 힘은 단순히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네. 여론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도가 없어지고 극단적 혐오들이 막 생겨나고 너무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이었죠.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네네.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공권력, 정치 권력 자체를 무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여기는 좌우가 없습니다. 좌파, 우파 구분 없이 막론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배력과 구조적 권력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정치 권력은 우파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좌파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돌아가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네. 그거는 안 중요해. 중요한 이 권력 자체를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수 공용 플랫폼의 구조적 독점이 완전히 공고화돼서 경쟁적 시작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수 기업에 집중된 디지털 권력이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나 민간 기업이 그것도 한 국가가 네네.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그렇죠. 활약을 하는 이 기업들이 일국 단위를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를 다 지배하는 이런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냐. 뭐 자본은 그런 걸 꿈꿀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실제로 전 지구적인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이 국민국가 주권을 무력화하는 위험을 안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국가 민주주의는 지금 사실 국민국가 단위에서밖에 작동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맞아. 그리고 국민국가 단위에서만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랑 양립하기 어렵죠.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이건 세계 각국이 최근 암호화폐 규제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 암호화폐를 맞습니다. 규제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독점의 법정 화폐 제도에 도전하는 민간 화폐 확산을 저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도 국민 국가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더군다나 페이스북이 이제 화폐 만든다고 하니까 아까 네네네. 테니스도 말씀하셨는데 네. 화폐 발행 독점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아닙니까? 이거지 뭐. 근데 지금까지 그냥 가만두고 있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규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네네.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랑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 기업의 독점 권력이 민간의 자본 권력이죠. 정치 권력 위에 군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도 똑같아요. 이 생각은. 그렇죠. 이건 똑같은 그렇겠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진짜 그럼 무릎을 꿇을 것인가? 네.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 저는 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꿇었으면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이 물론 평상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담합하고 우리가 정경유착 얘기 늘 하듯이 네네네. 서로를 이익을 늘 담합을 해왔고 국가 권력이 자본주의 생산체에서 강력한 후소자인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는. 네네네. 근데 자본 권력이 과연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있었냐? 과거에도 담합은 해왔고 맨날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 눈치 보면서 그렇죠. 하는 듯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었냐라고 그렇지는 않았죠. 질문을 해보면 예전에는. 절대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았죠. 예. 그러니까 자본 권력이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걸 방관하는 정치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 그렇죠. 권력의 정치 권력의 속성상 네이처야 네이처. 음. 나를 감히 위협하는 권력이 뭐가 됐든 그게 더더군다나 민간 기업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왜 항상 우위에 있냐면 만약에 어떤 자본 권력이 막 성장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막 도전해. 예전에 뭐 우리 현대그룹 정지영 회장이 막 대통령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정치 권력을 내가 먹겠다는 방식으로는 예, 정치 권력에 도전을 할 수는 있는데 기업이 커져서 정치 권력 권력을 위에 있는 것은 갈 수는 없다. 왜 정치 권력이 우위에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사실 국가가 그 방치해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 권력이 자본 권력이 커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 자원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이라는 제도적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좀 다시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말을 하나 남겼어요. 이제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 권력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치 자본 권력을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 권력이 스스로 자본 권력에 무릎을 꿇겠다. 네, 가서 네, 네. 가서 고개를 조아린 거지. 잘 봐주세요. 이제 이러고. 그렇죠.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참 슬픈 얘기죠, 사실은. 맞아요. 뭐 세계 주요국에서 이제는 그래서 반독점법 개정 절차가 이제 막 진행 중이고요. 발의된 개정안은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최종 규제 방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세부 방안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디지털 빅테크 플랫폼이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굴던 그런 자유 시대 그것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부분은. 아, 국가가 반드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 권력에 자본 권력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음. 그걸 확신하시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근본적 질문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는 정치 권력의 속성, 자본 권력의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실은 정치 권력이 좀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또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 권력이 우위에 있는 것이 그럼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럼 반드시 좋은가? 민주주의가 그것도- 우리가 국가 권력은 나름대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작동을 하면 네. 그게 뭐 그 완전하진 않지만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근데 작동한다 그러면은 음. 실제로 이게 정치 권력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근데 자본 그래도 권력에 그래서 대해서는 우리의 통제력이 통제를 할 통제 수가 못하니까. 없으니까. 자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국가 권력밖에 없는데 네네.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있으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는 있는 거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네네 그렇죠.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많은 또 열정과 에너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분적으로 네네. 전자상거래 너무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타다였나 택시 뭐 네네. 이거 있잖아요. 타다, 뭐 예. 이런 것도 막 정치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카카오. 되고 막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음. 부분적으로는 뭐 일정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려고 하는 이제 입법안들이 계속 이제 발의가 되고는 있는데 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여야를 다 막론하고 이건 동일한데 토종 빅테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무슨 뭐 토불이에요 갑자기? 아니 토종이지.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원래 추격 발전하면서 네네.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토종 기업, 막 네, 그 네, 외국 네. 나가서 삼성 기업 보면 뭐 가슴이 뭐 뭐, 자부심이 예, 있고 맞아, 가슴이 맞아, 뿌듯하고 맞아. 뭐 국기 선양을 하고 뭐 국기에 대한 맹세할 지경이야. 삼성 저기 거기서 그 표지판 현대 보고. 자동차 보고 이제 네, 네, 네. 약간 그런 정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일단 강해. 그 토종 빅테크 플랫폼을 네.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국민과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가 네, 네, 모두 네. 힘을 합쳐서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내노라 하는 이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의 사실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네네. 얘네들마저도 강력한 규제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규제 당국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토종 플랫폼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있는 게 네. 우리 디지털 뉴딜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추경하고 뭐 돈 엄청 갖다 뿌려대면서 이제 이쪽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주요국들이 다 나서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 규제 당국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완전히 모른 척할 수도 없거든요. 그냥 불편하지. 한편으로 불편한데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사실은 다른 국가의 규제 움직임이 그 플랫폼이 크는 걸 약간 제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종 플랫폼이 세계 시장 정복 기회 가능성을 높이는 이게 기회다 이러면서 내심 좋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가 네네네. 기회야. 이때 막 치고 나가서 다른 데서 다른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쫙쫙 뻗어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얌체 같은. 얘 갑자기 올림픽 생각나는데 왜 옛날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네. 얘네들 그 엘리트 체육이 다 붕괴했잖아. 네네네. 그럴 때 열심히 우리나라 애들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어서 막 돌리는 거지. 어어어. 야 금메달 줬다. 무슨 아 우리가 맞아, 이번에 맞아. 찬스야 찬스. 맞아. 근데 약간 어. 우리나라의 어. 이 소위 말하는 어. 관료들이나 어. 정치인들이 참 이런 생각을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근데 있거든요. 어디서 너무 슬퍼. 근데 정말 그것도 살아내려고. 그러니까 늘 뭐냐면은 살아나- 정치하고 어. 이 재계가 늘 손잡고 으쌰으쌰 네, 네, 잘해보자 네. 이렇게 하고 네.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정말 머릿속에 뼛속 깊숙까지 박혀 있고 아,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디지털 플랫폼을 막 키우면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박정희 때부터 네네. 국가 권력이 이렇게 막 짓밟고 막 그랬잖아요. 네, 권력, 네, 네. 이 자본 권력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라고 좀 자만해서 그런지 그런 것 모르겠는데 같아요. 네. 어쨌든 정치 권력이 디지털 권력에 빌붙어 사는 처지가 돼도 상관없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열심히 키워줄 테니까 네네. 너 우리한테 뭔가 보답을 해.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보답은 딱 하나잖아. 국위선이 아니잖아. 아니,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주식. 아니 주식. 돈이 있잖아. 아니 돈은 그리고 기본이고. 돈을 서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주고받고 지금 주고받고. 저는 이제 대선 되면은 네이버나 네네. 카카오가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럴 것 하잖아요.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래가 네네네.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뭔가 보답을 한다라고 하면 이 특정 정치 세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 이거 해줘라는 이런 모종의 굉장히 그런 거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태로도 그러겠죠. 거래 저는 보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정말 좀 천박한 이권 너무 천박해, 정치다. 너무 그러니까 천박해. 천박한 이권 정치가 지배하는 네. 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결말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우리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처음에 막 빅테크 플랫폼 자유시대 막을 내렸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뭐 유럽, 뭐 미국, 중국 막 이런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쭉 보다가 막판에 우리는 이거 뭡니까? 막판에 한국이 어떠냐 보니까 이건 뭐 정치 권력이 디지털 권력에
빌붙고 막 너무 좀 창피한데요. 창피한 걸로 마무리할까요? 음. 네. 여튼 예. 다음에 오늘은 네네. 뭐 이 정도에서 약간 맛보기로 한국은 좀 창피하다. 이제 네네네. 이런 한국은 창피하다.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엔 좀 더 또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뭐 속편을 알파조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네네. 이제 전 세계에서 네네.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안이 반독점 입법안들이 새로 네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최종 이제 나오면 이거 다시 네네네.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할 같이 한번, 생각이고 예, 좋아요. 그럼 한국은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네네. 이것도 같이 속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네. 사실은 그 얘기를 다루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한 다음에 네네. 나중에 어떤 맞아요, 결과물이 맞아요. 나올지는 다음번에 다다음번에 다다음번에. 뭐 어쨌든 네, 하도록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다 225회 공당의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저런 좀 약간 품이 없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렇다가 진보정당 당대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이제 그 기본소득당의 자랑스럽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당대표 음. 그 신지혜님 음. 됐고 또 이번에 또 우리 찬희 선생님 그분이 또 코알라였나요? 코알라, 코알라. 예, 네. 코알라님 돼서 또 여기 나가셨고 찬희 쌤은 당 대표 하셔도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저는 사회자가 아니니까 네네. 네, 그냥 꼽사리 아우 끼겠습니다. 저희 네네네. 우리 찬희 쌤이 없으면 우리 이렇다가 이러다 문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납니다.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칼국수 먹을 때 깍두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 당연하죠. 중요하지, 아주 깍두기. 중요하지. 깍두기의 맛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이렇다 225회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